선생님은 이제 아무래도 공식적인 말씀을 하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네네네네. 입장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으신다고 하시는데 소아정신과 의사는 네. 두 아들을 어떻게 훈육하시나요? 솔직히. 솔직히. 네, 진짜.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서 역할극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초등학생인데 네, 생일 파티에 초대를 못 받아서 제가. 네,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브루스 오늘 학교 어땠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생일 파티를 하는데 저만 초대를 못 받은 거예요. 그걸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예, 진짜 예. 우무처럼 엄청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네. 소아정신과에 있으시다 보면 처방을 해서 보냈지만 다시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네. 혹은 더 이상 안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명확한 것 같아요, 답은.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회복 탄력성 수업의 저자이신 최미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동 더마음의원 최미지 원장입니다. 소아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있으시다 보면요.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실 텐데요. 안타까우신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경우는 아이들은 힘들면 짜증이나 신체화로 많이 표현을 네. 하거든요. 신체화라는 거는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네.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고 심하면 이제 토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대학병원 여러 군데 네네. 1년 이상 돌면서 내시경도 받고 MRI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한참 하고 학교도 많이 빠지다가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사실은 부모님이 빨리 정서적인 문제라는 거를 알아챘다면 그 치료 기간도 훨씬 줄일 수 있었고 아이가 네. 고생도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고생을 많이 했던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 되게 예민한 친구고 네네. 엄마는 조금 민감하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음. 아이가 처음에는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가 아니라 다른 걸로 조금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짜증 같은 거였겠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눈치를 못 채고 아이가 짜증을 많이 내니까 짜증에 대받아치게 되면서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고 동생은 조금 편한 친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을 편애하게 되면서 네, 아. 이제 관계가 더 나빠졌던 거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아이 신호를 놓치게 됐고 음. 아이가 신체화를 하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그 긴병의 효자가 없다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지만 1년, 2년 그렇게 앓게 되면 엄마도 지치고 힘이 그쵸.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가 나빠져서 좀 회복이 안 돼. 는 지경까지 간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결핍이 있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걸까요? 아이 자체가 좀 예민해가지고 작은 힘듦도 크게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고 뭐 불안이 높은 친구라든지 두 번째는 이제 부모가 아이한테 충분하게 회복 에너지를 공급 못하는 경우 가정이 이제 안식처가 못 되는 경우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작은 스트레스에도 아이가 회복 탄력성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복 탄력성이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스트레스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우울증이 된다든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든지 비관하게 된다든지 작은 일도 실패의 기억으로 가지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본 아이 중에 안타까웠던 친구는 초,중,을 아주 뛰어난 친구로 보냈고 고등학교도 특목고를 들어간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 제일 잘했고 중학교 때도 학교에서 제일 잘했고 그렇겠죠. 그래서 특목고에 갔는데 가서는 탑티어는 아닌 거죠. 첫 중간고사는 이게 자기 성적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부끄럽고 중위권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그렇죠. 없다. 이제 뭐 열심히 공부를 했죠, 당연히. 그래서 기말고사도 또 쳤는데 기말고사도 당연히 이제 중간 정도죠. 왜냐면 그 친구들도 다 잘하니까. 밖에서 볼 때는 특목고 들어갔고 거기서도 꼴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네, 뭐 너 정도면 괜찮아. 뭐 밖에서 압박을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서도 1등 해라 이런 사람 없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만든 틀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어떤 머릿속에 도식이 있었는데 그 도식을 깨고 유연하게 아이가 나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지 자기 상을 바꿨어야 됐는데 이제 인지적 유연성이 부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애가
아이가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네. 성적 올리려고. 근데 이제 해도 안 된다는 상황이 오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자퇴하겠다고. 음. 네. 학교는 가는데 이제 시험을 시험을 안 안 치고. 치고. 그러니까 뭐 아프다는 핑계 됐죠. 이제 머리 아프고 이제 숨이 안 쉬어지니까 학교를 안 간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2학기 중간고사에만 그렇게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그걸 장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병원도 이제 여기저기 가는 거죠. 뭐 네네.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 어떤 결핍이 있어서 이렇게 온 걸까요?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예. 정서적인 기둥, 인지적인 기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두 개는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친구의 경우는 인지적인 기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예.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졌을 때 내 생각을 유연하게 바꿔서 거기에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유연성이 부족해서 회복 탄력성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다른 경우는 아마 이 친구가 그렇게 성적에 목을 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1등을 해야 된다, 특목고 가야 된다. 그런 인정을 되게 갈구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성취지향적인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이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안정되게 자라면 더 이상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1등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조금 유연해져요. 예. 거기에 대한 그 갈구하는 게. 예. 근데 이 친구는 아마 직접적인 원인은 인지적 유연성의 부족이었겠지만 아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님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공부를 잘함으로써 1등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겠죠. 넌 잘하니까 이제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나는 못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존재까지 흔들려 버리는 나는 이제 그 정도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기둥이 다 엮여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무너진 거네요. 그게 그쵸. 다.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는 정서적 자원과 인지적 자원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정 조절력을 결정하는 이제 정서적 자원에 대해서 네. 듣고 싶습니다. 정서적 자원이 만들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부모의 행동이나 말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좀 그만해? 그럼 그 대신에 네네. 뭐라고 해줘야 돼요? 아, 힘들겠다. 그래, 화날 수 있지. 슬플 수 있지. 그거를 생각보다 좀 더 오래 하셔야 된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제는 마음 읽어주기가 뭔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을 못 읽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장난감이 부서졌어. 그러면 울고 막 떼쓰고 막 이렇게 하면 장난감 부서져서 힘들지. 이렇게 그런 거 다 하시죠. 네. 텔레비전에서는 힘들지 하면 애가 그쳐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 안 그치거든요. 2절, 3절 더 가잖아요. 그쵸. 뭐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왜 부서진 거야? 엄마 탓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네네. 그렇게 하면 엄마가 아 그래 알겠어. 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3절, 4절 하면 네 그만해 이렇게 되죠. 참다가. 네. 근데 마음 읽어주기 뭐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으세요. 애들 마음이 책이냐? 왜 읽어주냐? 혼낼 땐 혼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언제까지 참아주고 언제부터 훈육을 해야 돼요? 언제라기보다는 네. 뭐는 받아주고 뭐는 끊어야 되냐?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끊어야 된다. 장난감이 부서졌잖아. 짜증나.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던져요. 화가 났으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서 아이가 화난 거는 받아주고 예. 행동은 제한해야죠. 던지는 건 하지 마. 너 화난 거는 알아. 너 진짜 화날 것 같아. 근데 던지면 안 돼. 네, 행동은 제한을 해야죠. 동시에 그게 같이 가야죠. 아, 동시에. 근데 이제 화난 거는 알아. 근데 던지면 안 돼. 여기까지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던지면 안 돼 하면 안 던질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동을 팔을 잡든지 치워버리든지 네, 그렇게 제지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죠. 거죠. 그래서 1차는 이제 마음 읽어주기고 2차는 행동에 대한 제한이고 뭐 제한이 말로 안 먹히면 나도 행동으로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체벌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강제적인 금지가 필요하죠. 선생님은 이제 아무래도 공식적인 말씀을 하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네네네네. 입장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소아정신과 의사는 네. 두 아들을 어떻게 훈육하시나요? 솔직히. 솔직히 네, 진짜. 험하게 하죠. 사실 오늘 아침에 여기 찍으러 오면서도 오기 전에 네네. 둘을 등원시키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왔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마음 읽어주고 뭐 끝까지 버티라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이제 저도 깊이 알고 있고 아침에도 결국에는 소리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했어요. 쉽지 그래서 뭐 않습니다. 많이 하시는 얘기겠지만 그럼 엄마 간다? 너 혼자 따라와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은 했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끝이 안 나니까요.
결국에는 그래 힘들겠다 그만해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그 머릿속에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머리에 넣어두지 않으면 그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소리를 질렀다, 아니면 사실은 뭐 등짝을 한 대 때렸다, 예.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죄책감에. 분들이 많거든요. 의사 앞에니까요. 소리를 안 지르고 육아는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소리를 지르는 게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소리를 많이 지르고 있고. 포기하지 않는 아이. 네네. 인내와 끈기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소개 부탁드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유치원생한테는 가치관을 부여한다 이런 건 좀 어려운 것 어렵죠. 같고, 네네. 초등학교 때부터 빌드업을 해서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 빌드업을 하면 힘들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부모님이 가치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가치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양육에 대해서도 행복한 아이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뛰어난 아이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부모도 자기 가치관이 있어야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아이를 끌고 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아이가 자기 가치관이 있어야 공부를 하거나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어떤 실패가 있으면 아이가 그거 다시 안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을 망쳤다든지 시험 문제 풀었는데 잘 안 풀린다든지, 그러면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눈앞에 수학을 잘하고 싶다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야만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돈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그런 있고, 가치관. 눈앞에 있는 수학을 잘해야 되겠다, 입시 여기까지만 보통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대화가 필요하죠, 부모님이랑. 이번에 말씀해 주시기를 소크라테스식 문답 네. 방법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네. 소크라테스식 문답의 제일 핵심은 문답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의가 아니고 예, 예.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네. 그래서 답은 알고 있다. 그쵸. 듣는 아이가. 네네. 그 알고 있는 거를 더 명확하게 의식적으로 알게 해주는 게 소크라테스였거든요. 네네. 핵심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서 역할극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엄마고 아이고, 아이가 더 나은 답을 알게끔 제가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어떤 상황이냐면 초등학생인데 네. 생일 파티에 초대를 못 받아서 제가.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브루스, 오늘 학교 어땠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생일 파티를 하는데 저만 초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를 바꾸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 왜 영어를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을 때 네. 대답을 해주잖아요. 영어를 잘해야지 해외여행 가서도 쓸 수 있어. 아니면 세계적인 공용어가 영어기 때문이야. 그건 엄마가 답을 알고 있고 내가 가르쳐 준다는 시점에서 그 문답이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소크라테스식 문답은 아이가 답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문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 왜 영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그게 궁금해? 그러면 영어가 너무 재미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 한국말 쓰는데 왜 영어 해야 돼요? 아이가 말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도에 맞춰서 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을 바로 준 게 아니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한국어를 쓰는데 영어를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랑 영어는 어려운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은 전혀 또 다른 답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당연히 해야지, 시험 비중이 높으니까, 이거는 아이의 진짜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대답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부모의 질문을 통해서 어떤 걸 일깨워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인지적 자원을 만들어주는 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도 엄마 영어를 왜 공부해야 돼? 이렇게 물을 때는 자기가 질문을 왜 묻는지 모르고 묻는 거예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극을 줌으로써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메타인지처럼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도 엄마가 물어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죠. 그렇죠. 내가 왜 물었지? 영어 공부 너무 하기 싫어서, 아니면 영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네네. 엄마가 안 물었으면 그렇게 한 번 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고가
깊어지는 거죠. 그거를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깊어지고 하면 그걸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예. 진짜 우무처럼 엄청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인지적 자원과 바로 직결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넓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언어에도 언어가 확 느는 결정적 시기가 있잖아요. 만 1세, 2세 때. 그때 언어 중추가 엄청 발달을 하니까. 경험도 우리 뇌가 한 20대에서 30대까지 엄청 발달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쌓인 경험과 40, 50대 쌓인 경험은 다른 종류인 거예요. 네. 그 레퍼런스라고 하죠. 20, 30대까지 쌓인 경험은 모든 내 삶을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하는 시기가 20, 30대 안쪽으로 충분히 넓어지는 게 중요하고 다양한 경험과 맥락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걸 해주세요? 일단은 시공간적인 변화를 주고 완전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행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가족들이랑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네네. 저는 제주도 여러 번 갔었으니까 도라르방이 그렇게 신기해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도라르방을 처음 눈여겨본 거예요. 네. 도라르방이 현무암으로 만들어서 구멍이 뽀글뽀글하고 까칠까칠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색깔이 왜 이런지 왜 이상하게 생겼는지 이렇게 했을 때 돌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제주도가 하산섬이었고 돌이 식으면서 기화가 되면서 구멍이 나고 이런 평소에는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 지구과학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와서 집안 구석에 꽂혀 있었던 지구과학 책이 있었거든요.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아이가 이거 우리 본 건데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한 후에는 책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마 집에서 그 책을 제가 읽자고 했으면 지겨워했을 것 같아요. 소아정신과 있으시다 보면 처방을 해서 보냈지만 다시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네. 혹은 더 이상 안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명확한 것 같아요, 답은. 부모가 변하면 다시 안 오고 부모가 그대로면 다시 오고 아이는 치료받고 그때 신경 쓰면 무조건 나아지거든요. 네. 근데 부모가 그대로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부모는 큰 환경이고 원인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이 잘 길러지게 하기 위해서 네. 부모님들이 늘 가슴속에 새겨야 될 음.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는 부모가 안전하게 느껴져야 커서 세상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네, 안전해야지 내가 뭘 시도하고 다시 회복을 믿고 뭘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에서 신뢰가 나오는 것 같고 안전해서 희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안전하지 않으면 부모가 사랑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 풍요가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도 모르고 사랑이 언제 걷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는 일관적인 양육, 변덕스럽게 내 감정에 치우쳐서 혼내거나 사랑하거나 하지 않고 일관되게 아이를 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규칙도 좀 일관적인 게 좋겠고 그리고 뭐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얘기인데 무조건적인 사랑? 일관적인 사랑이겠죠. 내가 잘하고 예쁘고 착하고 엄마 말 잘 들으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나를 사랑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아이가 안전하다고 믿을 것 같아요. 네.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 한마디는 늘 해주세요. 뭐 그런 한마디를 꼽아주신다면 힘들 수 있겠다. 네, 그럴 수 있겠다. 아이도 나랑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별거 아닌 일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사소한 일일 것 같지만 아이는 나랑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혀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해주는, 수용해주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따뜻한 인사이트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